고양시가 해양 건축 입장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도시죠. 예, 그래서 한 2000년 초반부터 여러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어왔던 도시니까 이제 뭐 라페스트나 웨스턴돔이나 원마운트나 뭐 이런 중심 상업지역 혹은 상업지역들의 시설들 또 뭐 EBS 방송센터 계획 또 여러 번 바뀐 할리월드 뭐 이런 사람 꾸준히 참여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양시에 애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수도권 내에서 고양시가 갖는 특별한 위상들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 때 만들어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뭔가 또 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있고 굉장히 좋은 잠재력, 서구권에 좋은 잠재력을 갖는 그런 위치이기는 한데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고양 창릉이 이제 새로운 전기가 되겠죠. 수도권 전체로서도 큰 시스템이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고양시 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도심권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큰 시스템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게 뭐 수도권 전체 내에서도 그 서부권의 고양시를 중심으로 갖는 그 도시의 위상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로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좋은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네. 저희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뭔가 멋진 공간, 새로운 도시의 모델, 가시적인 모델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모두 다 기대치이긴 하겠지만 네. 그거보다 먼저 소위 3기라고 하는 네. 1세대, 2세대, 3세대, 소위 이제 3세대 신도시처럼 만들어지잖아요. 네. 처음에 신도시를 만들어졌을 때와는 다른 배경, 다른 시기와 사람들의 요구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어때야 될까? 고양 창릉이 또 특별한 주변 그 맥락 속에서 어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담고 싶었어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사실은 어떻게 정의할까? 3기 신도시를 어떤 모델로 정의하고 또 고양 창릉이 발전하기 위한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신도시가 네. 되기 위해서 이제 어때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고민들을 정리하고 잘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신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정의해보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어떤 도시여야 될까라는 목표나 비전 같은 것들을 정의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나름 이제 그 과정들을 너무 멋부리지 않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진솔하게 담았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전문적인 심사위원단들이 저희의 고민을 3기 신도시의 고민으로 잘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길을 어떻게 만들 거냐, 땅의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과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뉴노멀이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큰 공간에 많이 모이고 매스로 모이고 굉장히 강력한 교통축이 있고 강력한 문화 공간들이 있고 굉장히 큰 오픈 스페이스가 있고 한꺼번에 막 모이고 이제 이런 것들만 신도시를 만들 때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일산 호수공원이 좋죠. 저도 네. 좋아해요. 네.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일상에 누릴 수 있는 부류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단 말이죠. 큰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거나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에겐 좋은데 일산 저 안쪽, 뭐 고향 다른 지구의 저 안쪽에 있는 분에게 호수공원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 먹고 놀러 가는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뉴노멀 시대는 이제 그런 큰 공간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가까운 곳에 있는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3분이든 5분이든 그 거리 내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교통 접근 체계도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작은 공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가까이에 촘촘하게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큰 공간, 중간 공간, 작은 공간 그게 공원일 수도 있고 동네 마당일 수도 있고 또 상가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신도시에도 뭐 아파트 상가 있고 뭐 근리 상가 있고 잘 돼 있긴 하지만 좀 더 친숙하게 다양한 잠깐만 나가면 필요한 것들을 촘촘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도시 전체적으로 잘 배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뉴노멀이에요. 용도도 복합화돼야 되고 공원도 촘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길도 사실은 촘촘해야 돼요. 고양 시내에 있는 많은 신도시들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 되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길들이 돼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도 뚫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딴 데 시설들을 쓰는 것처럼 내 시설들을 주변과 같이 쓸 수 있도록 마치 도시내 가로처럼 이렇게 개방적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짧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뉴노멀이라는 것들이 공간, 길, 땅의 사이즈, 용도가 복합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신도시가 가지는 좀 생경함, 처음에 느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한계 같은 것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3의 공간, 제3의 길, 작은 스케일의 골목길들, 그 다음에 모퉁이를 돌아서면 공원들이 보이고 내 집 앞에서도 공원이 보이고 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만 비싼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이 공이 창문을 딱 열면 그게 작은 그린이든 큰 그린이든 그런 그린들이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창릉 신도시에 담는 뉴노멀 공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창릉천이 가장 1순위일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구역 경계를 어쨌든 정해 있는데 그 내부에 이제 창릉천을 가운데 포함해서 구역 경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릉천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창릉천 주변은 뭐 사실 그린벨트 해제한 고양 창릉 지구기는 한데 이미 다 비닐하우스거든요.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은 곳이에요. 창릉천은 그냥 창릉천일 뿐이지. 창릉천을 어떻게 도시의 삶 속으로 이렇게 잘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좀 더 이렇게 가기 좋은.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외곽이긴 한데 서울흥이 또 가까워요. 서울흥이랑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서울흥이라는 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고양 창릉 내 자족 기능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른 신도시보다 어떤 업종이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자족 기능이 있어서 도시에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고양 창릉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목적지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그거 외에 이제 잠재력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그 고양 창릉천 그 다음에 서울흥이 갖고 있는 또 문화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그 신도시라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도시와는 다르게 뭔가 역사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서울흥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서울흥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정취 같은 것들을 도시의 특색의 일부로 나타내기도 하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창릉천까지 좀 연계해서 창릉천과 서울흥 그게 이제 고향 창릉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떠오를 때 시민들이 떠오를 때 창릉천 주변에 멋진 좋은 수변 공간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또 서울흥까지 문화가 잘 연결되어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수공원처럼 한강물을 끌고 오거나 끌고 와서 다시 공급을 하거나 상류로 끌고 와서 공급을 하거나 또 도시에 있는 재활용수 같은 것들을 또 모았다가 다시 또 상류로 끌어올려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갇혀진 물로 다시 공급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신도시도 사실은 뭐 깔끔한 도시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걸 깔끔하게 유지하기 이제까지 눈높이로 20세기 기준으로 깔끔하기를 요구하면 굉장히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를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더 에너지를 덜 쓰고 순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하고 그 다음에 회복 가능하고 이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공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도시의
주거단지를 바라보는 관점, 길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많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이제 천으로 얘기를 돌아오면 수공과 물 수량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꼭 바람직한지 사실은 고민해봐야 돼요. 당연히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도 주민 입장에서도 평상시에도 물이 풍부한 도시를 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고 시민 입장에서 친환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결국은 뭐 고양시의 세금일 수 있거든요. 국가의 세금이거나 시민의 세금들이잖아요.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스로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그냥 물이 적을 때도 보기 좋고 그게 이제 습지형일 수도 있고요. 좀 최대한 자연적인 하천들의 아름다움들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 굉장히 멀린 얘기지만 그 순천만 같은데 혹시 이제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물이 있든 없든 물이 들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공간들은 아니지만 거기는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창릉천도 사실 이걸 100% 사람들이 쓰는 운동장이 아니에요. 얘는 자연 하천이어야 되고 우기 때는 물을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릉천을 쓰는 방식들이 굉장히 깔끔한 포장이 갖춰지고 운동장이 갖춰져 있고 이런 수변을 연상을 하면 안 되고 창릉천이 자연의 일부인데 도시에 들어가 있고 도시민들에게 자기의 곁을 내어준 자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물이 많이 차이는 게 아니라 물이 적을 때도 아름답게 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물이 많아질 때는 정말 물을 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홍수 때는 물을 피해야 되잖아요. 홍수 때도 사실은 안전하게 물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하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무조건 끌고 오는 방식들로 창릉천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로 고민거리예요, 저희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전문가분들과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호수공원들을 크고 작은 호수공원들을 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거를 그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에 연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저도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호수는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살리고 있는 호수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모델이에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공을 들여서 살리고 있는 호수예요. 그건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창릉 신도시 호수공원들은 아마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살리기 위해서 덜 애쓰는 방향의 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산 신도시에는 호수공원이 창릉에 있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고향 창릉다운 그건 이제 그 좋은 모델이 있고 여기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호수공원이 모델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향 창릉이 굉장히 길잖아요. 큰 거 하나를 꽉 놓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적당한 좋은 크고 작은 크기들이 분산돼서 도시 곳곳에서 쓸 수 있기도 하고 뭐 항상 물이 꽉 차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물이 있다가 없다가 조금 나오면서 그 주변의 자연적인 호수공원의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 호수공원의 분위기들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고 기술적으로도 테스트하고 뭐 시가 원하는 거,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 시대에 맞는 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과는 다른 모델을 기대하셔야 된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삼기 신도시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땅이 없다예요.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신도시들을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게 마련인데 이미 1기, 2기 신도시를 하면서 크고 작은 택지 개발들을 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가용지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린벨트가 사실 많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 중에서 이제 위치를 이제 찾아냈는데 옛날 분당 일산 할 때처럼 계곡 속에 그린벨트 속에 자연이 쫙 둘러싸인 남한 도시야 라는 느낌으로 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창릉 신도시 입지도 여기 원당과 행신의 원도심도 있고 원흥지구도 있고 밑에 향동지구도 있고 삼성도 붙어 있고 밑에 중앙로 남쪽에 항공대 인근의 취락지도 있고
마리 그린벨트 사이지 네. 실제로는 산 사이에도 물론 있긴 있죠. 예. 하지만 다양한 택지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 크고 작은. 예. 하지만 그거 자체는 그다지 이렇게 뭐 상대적이죠. 뭐 일산 신도시가 워낙 고양시에서 중요한 시가지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양 창릉이 만들어지면 이게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뭔가 같이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네.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것만 도시가 아니라 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다시 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양 창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3기 신도시, 앞으로의 신도시가 새롭게 어떤 땅을 정하게 되면 아마 크든 작든 비슷한 상황에 다 면할 거예요. 옆에 취락지 있고, 우리는 그 지분에 포함되기 싫어요. 그리고 빠져나간 그런 취락지들도 있고, 이미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네.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 있고, 다 그런 비슷한 끼인 상황일 거예요. 고양 창릉의 모델이 고양 창릉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많은 신도시들이 주변의 것들을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 구조를 다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된 거고, 그래서 자족용지가 지금 되게 많아요. 고양 창릉에 할당되어 있는 저희가 만들기로 한 자족용지 비율이 일기 분당이나 일산을 했을 때는 뭔가 도시에 가장 자족용지들을 집중해서 멋진 도심을 만드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집중하셨어요. 네. 그 시대의 네. 가치예요. 근데 지금은 주변 것들을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선 자족용지나 그 소위 중심지 기능 같은 것들을 이 안으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안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산을 해서, 분산이란 주변들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 위치들로 분산을 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주변이 살고, 그 씨앗을 통해서 주변이 살고, 주변이 살고, 그것들이 창릉 신도시 내에 또 뭔가 중심 지역이 또 있어요. 마치 이제 불가사리처럼, 별처럼, 네트워크처럼 한꺼번에 엮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도시의 도심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점을 우리는 연상을 하지만 실제 점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영역이거나 네트워크거나 가로와 도시 공간의 일련의 체계들이거든요. 그 창릉이 만들어지는 중심지 체계가 주변 것들을 다 상생할 수 있는 뭔가 네트워크형의 중심지 체계를 가져야 되겠고, 그게 끼인 도시에서 주변을 살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를 이제 저희가 일기 신도시부터 뭐 수십 년 동안 도시를 만들어 온 경험이 쌓였잖아요. 전반적으로는 마치 이제 도시를 딱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뭔가 그림을 보면 이제 마치 중국이나 두바이에서 만들 것 같은 뭔가 강한 축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들 하는 것들이에요. 도시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시스템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뭐 상업용지나 어떤 자족용지나 그런 어떤 축이나 영역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토지 이용 구상을 하기 마련이에요. 저희도 그런 시기를 거쳐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 신도시 만들 때 상당히 굉장히 자연을 잘 살리는 거에 주목을 많이 했어요. 이기 때도 뭐 운정 신도시나 뭐 주변의 신도시 같은 거 보면 주변에 있는 자연 자원들을 잘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충분히 노력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저희의 자연 자원들을, 예를 들어 이기 신도시가 기존의 자연 자원들이 있는 것들을 잘 남겨놓고 엮는 것들에 주목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양 창릉할 때는 한 번 더 나가기를 원해서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 이제 다시 복원을 해놓은 거죠. 충분한 수체계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녹지 체계도 있지만 없는 녹지 체계까지도 더 많이 드러낸 거예요. 그 없는 녹지 체계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수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여기 뭐 지천이 뭐 7개인가 9개인가 이제 많은 지천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양쪽에, 이쪽에 군부되어 있는 산과 왼쪽에 있는 복례산과 해서 창릉천 중심으로 이제 작은 산, 큰 산의 어떤 벨트들이 있거든요. 사실 물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이 지형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창릉천을 향해서 사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지천 형태들로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형들을 잘 분석을 하면 사실 더 많은 물길들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녹지 체계를 만들면서 그걸 이제 블루그린 네트워크라고, 청록도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장을 쓴 게 있는데, 그 블루란 수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린이란 녹지 체계를 얘기해요. 이전의 도시에서 뭐 다 중요하게 처리를 했지만 녹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굵은 녹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녹지 체계와 수체계를 다 한꺼번에 엮어서 그거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수체계들을 없던 녹지체계를 만들면서 거기에 수체계를 같이 얹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평소에 물이 안 흐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게 땅 위로 흐를 수도 있고 땅 밑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산에서 천으로 향하는 그 방향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녹지체계들을 굵은 거, 얇은 것들을 있던 거,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녹지체계 겸 수체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블루그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망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 남는 마치 이렇게 커다란 분지처럼 생기는 그 가용지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의 도시 기능들을 배정을 하고 필요한 가로체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이제 순서상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녹지 블루그린 네트워크 책을 먼저 만들어요. 그게 도시 골격을 짤 때 이제 저희가 그 원칙들을 좀 유지하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모양들을 보면 산에서부터 이렇게 창릉천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사이사이에 마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양새들을 이제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자연이 자라나는 도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토지 이용상에서 보이는 이제 도시 골격에서 보이는 얘기들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물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녹지 체계들을 건물 체계 내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그린 에리어 레이시오 GAR이라는 이제 개념들을 추가로 갖고 왔는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거기 워낙 나무가 잘 자라는 도시니까 도시 자체가 입체적으로 녹화를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생태 면적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예를 들면 땅이 있으면 녹지 면적이라는 거는 바닥에 조경을 뭐 10% 20%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 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땅을 투수하는 면적을 얘기해요. 그 지하의 구조물들을 안 짓고 원지반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면적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물들을 지표면 아니라 지하까지도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통상적으로 하는 조경 면적. 그 조경은 뭐 실제 나무 심어진 면적일 수도 있고 물이 흡수해 들어간 투수성 포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적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건물을 지으면 뭐 저층부든 이렇게 여러 가지 테라스 같은 것들이 생기죠. 요즘 이제 도시농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땅바닥 아니라 뭐 데크에서도 자기 집 텃밭 같은 거 발코니 왜 그 가드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들도 실제 녹화할 수 있는 발코니들을 심지어 더 하기도 하고 벽면에 조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옥상에도 조경을 하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건물을 조경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점 많이 발달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그것들을 단지 그냥 관상용이 아니라 도시농업처럼 쓸 수 있는 텃밭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 건물까지 녹화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면 땅의 면적이 예를 들면 100이라는 면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한 20 정도 조경을 하고 나머지는 80은 콘크리트. 이게 이제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20을 예를 드는 거예요. 20이 조경 면적이고 예를 들면 또 다른 20은 지붕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0은 벽면 녹화를 하고 뭐 또 다른 20은 실내 녹화, 발코니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계량화 해가지고 수치를 주면 땅이 100이면 건물이 입체적으로 녹화된 면적이 100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도시 구조를 짤 때도 촘촘하게 짰지만 건물을 할 때도 점점 이렇게 그린들이 자라나는 자연이 자라나는 그 도시 자연이에요. 그건 그냥 그 밀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도시 속에서 들어오는 도시 자연들을 촘촘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신도시가 콘크리트 숲이 아니라 진짜 이제 창땅 열매 그린이 보이는 도시를 좀 더 손에 잡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공공건물이든 심지어 저희 중심지 같은 데도 그런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계획들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아파트 마당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고향 창릉 신도시를 하고 대략 한 1,500세대 정도의 천마을을 또 같이 계획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건축 작업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신도시 아파트를 바라보는 이제 눈높이를 우리가 조금 바꿔야 돼요. 아파트 단지라는 게 사실은 내 거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건 같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사실은 큰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게 좋은 게 안에 부지시설도 많고 또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춰 가게 돼요. 네. 아파트 단지 밖에 나가는 게 별로 필요 없게 돼요. 네. 그게 꼭 좋은 걸까라고 이제 반문을 해봐야 돼요. 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들은 어떤 입주민들이 어쨌든 부담을 하는 시설 중에 일부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가 크다는 얘기는 도시하고 사실 단절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큰 단지를 선호하다기보다 도시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뿌려져 있고 많이 쓸 수 있고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은 그 1000세대 넘는 것들이 한 마을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진 않거든요. 사실은 한 동, 이웃동, 그 인접한 몇 동, 소위 몇 통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동별로 통하기도 네. 하고 작은 거 묶어서 통하기도 하는데 그런 단위가 사실은 한 마을이거든요. 네. 그런 마을 단위에서 사실은 이웃 간의 얼굴도 알게 되고 뭐 엘리베이터 라인만 요즘 얼굴 알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못해 네. 반상회라고 하는 통단위 정도는 돼야 마을들이 뭐 나눠 쓰기도 하고 뭐 같은 식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 네.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릴 때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작은 단위들로 그룹핑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세대 넘는 단지들은 사실 한 단지가 아니에요. 그건 쪼개져야 돼요. 사실. 물리적인 형태로든 생활의 단위로든. 그래서 그 마을이 진짜 애를 키우는, 그 마을이 애를 키우는 건 초등학생을 넘어서서 아마 학년기 전에 아이들일 거예요.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것들을 서로 즐겁게 같이 봐줄 수 있는, 같이 텃밭 만들면 그거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맨날 아파트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맨날 마주치는 그런 정도 단위들이 사실은 손에 잡히는 나의 마을이거든요. 그런 단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도시들을 연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1500세대를 설계했지만 대략 한 8개 정도 단위의 작은 마을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답답한 느낌들이 아니라 뭐 개방된 형태일 수도 있고 일종의 그룹핑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단위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보호받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아도 안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머지 단지들은 사실 도시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단지 내에도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민간 아파트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공공적으로 쓰임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같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단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지나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공공시설들을 좀 더 개방해서 쓰자, 같이 나눠 쓰자라고 얘기할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이웃단지랑 경계없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1단지, 2단지, 너 몇 단지 살아. 내가 갖는 프라이드가 남들에겐 차별이거든요. 그런 것들 경계를 좀 허물어 줄 필요가 있어요. 적당한 단위들로 좀 자기 손에 잡히는 몸에 와닿는 그런 마을의 느낌을 가지고 나머지는 도시공간 전체가 나의 커다란 고향 창릉의 한 도시같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좀 잘게 쪼개고 좀 더 안전한 작은 단위들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주거단지 하면서 그 스쿨파크 개념이랑 연동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역시 쉽지 않은데 지금의 학교는 예를 들면 뭐 한 1000평 내외 되는 그런 학교 용지 내에 보통은 담장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담장이 있고 초등고등학교가 어디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어디는 초등고등학교 한꺼번에 신도시를 하면 일종의 생활권으로 모여있게 되는데 운동장들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라는 것들이 학령기 예를 들면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뭐 고향 창릉은 주변에서 이사하시는 수요도 많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입주해요. 도시가 자라면 애들 학교 보냈다가 그다음 중고등학교 때 되면 학군 따라서 막 철새처럼 이동을 하고 노후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것의 운명도 신도시 초기가 되면 사실 학령기 때문에 학급이 모자라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구 사실 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 인구도 사실은 줄고 있어요. 초기는 늘어나지만 사실 곧 이 학교가 사실 용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사회 시설로 써야 되거든요. 시설뿐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배우는 학교 뭐 이런 모델들을 추진해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세 개 학교가 모여 있으면 운동장 하나, 농구장 하나, 나머지 공간들은 사실은 공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서로 나눠 쓸 수 있기도 하고 학생들도 지금 교실에서만 배우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배우고 야외 학습도 하고 그냥 학교 앞에서 딱 나오면 바로 앞에 생태학습장이 있는 거예요. 공원의 일부. 저희가 자연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길도 있고 자연스럽게 생태학습장도 있고
운동장 개수를 줄이고 담장을 개방을 하고 이것들이 공원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얘기들은 그런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주변 마을들이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도 자기가 쓰는 공공시설들을 서로 상생하듯이 쓰는 거예요. 물론 관리의 툴들이 필요하겠죠. 아파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배치한 것들은 아파트 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스쿨파크라는 이렇게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단지의 경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를 나눠 쓰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같이 쓰는 것도 내가 같이 쓰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 이기심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이 아파트 단지는 내 거. 나는 내어주지 않고 나는 도시의 것들을 쓰겠어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크면 그 많은 시설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써야 그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관리 단가가 줄어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좀 쉐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다음 도시 인프라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는 구조로 만들고 학교도 공원과 오버랩하고 그다음 그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주민 편의시설들로 전환되기도 하고 양로원이 되기도 하고 뭐 지역 학교가 되기도 하고 재교육시설이 되기도 하고 관공서가 되기도 하고 주변을 지원하는 텃밭 지원센터가 되기도 하고 변신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춰야죠. 청정 신도시는 뭐 다른 3기 신도시들도 다 잘 만들겠지만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델, 이 시대에 걸맞는 또 오래가는 도시,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손 세대에게 또 손자 손녀 세대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그 도시에 계속 정붙이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새로운 신도시 기준이 되고 도시 공간이 좋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일자리들도 풍부하고 굉장히 뭐든지 다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생활이 계속 이어져도 불편함이 없는 도시의 기능과 또 일자리와 도시의 구조와 또 계속 바뀌어도 괜찮은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만한 도시, 오랫동안 사는 도시, 세대를 이어서 사는 도시, 그 다음에 자연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자연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